원래 한문화란 흉측한 괴물이었다. 그 한문화, 한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나라의 문화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다. 중국에 55개 소수민족이 있다는 것은 그 55개 민족의 문화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흔적인 것이다. 원래 그 민족들은 피도 언어도 다른 완전한 독립된 민족들이었다. 알고 보면 중국의 천주사상은 그때까지 오직 조선 한 나라가 인정해줬을 뿐이었다. 제후국들에게 요구하는 1년 4공의 조공을 지키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었지 않은가. 유구 같은 나라도 겨우 2년 1공, 월남도 2년 1공, 남장 라오스는 10년 1공, 섬나 샤문 3년 1공, 면전 미얀마이 10년 1공이었다. 다른 나라는 조공을 안 바치고 뭐하느냐고 호통을 치면 마지못해 2년에 한 번이나 10년에 한 번 조공을 바치는 것이 고작인데 조선만은 1년 4공을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다. 거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사은사, 추청사, 진하사, 준이사, 진양사 등의 이름을 만들어서 중국을 왕복하였다. 황태자의 탄신일이다. 공주의 생일이다. 황후의 환갑이다. 옹주마마의 쾌차를 축하하기 위하여 중간에도 뻔질나게 드나들고 왕이 등극하면 허가를 받으러 가고 왕후를 책봉해도 허락을 받으러 갔다. 이번에도 명성왕후가 낳은 아들 순종황제 이척의 세자 책봉해야 한다는 절박한 임무를 띠고 주청사가 파견된 것이다. 이제는 좀 그만 오라고 하여라. 이번에는 또 왜 왔다고 하더냐? 서태후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또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듯이 신경질적으로 내뱉었다. 서태후는 어린 광서제를 대신하여 노제 천국의 모든 황권을 대신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영의정까지 한 이의원이 주청사로 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좀 큰 것을 부탁하려는 모양이구나. 조선의 세자 책봉 문제라고 합니다. 알았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이 부타오 공사로부터 말은 들었다. 그런데 조선의 세자 책봉에 웬 일본 공사인고? 하여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회사나 서운치 않게 해서 보내라. 알겠지만 회사는 조공품보다 많아야 한다. 세자 책봉 주청사로 파견된 이 의원은 명성왕후의 특별 부탁을 받고 부산에서 조선과 국교 교섭을 위해 머물러 있던 일본 외무대승 하나부사 요시모토를 통하여 천국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공사 수에지마 타네오미로 하여금 조선의 세자 책봉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천국 황제에게 진언해달라는 청탁을 하게 된다. 조선과 운유 사건, 강화도 단판 문제가 급한 일본이 이 기막힌 부탁을 거절할 리가 없었다. 일본 덕분에 이 일은 쉽게 진행되자 이 의원은 청나라 사신으로 들어가 목적을 달성하고 명성황후의 친자 이척을 세자로 책봉하는 데 성공한다. 하마터면 대원군의 책동으로 귀인이 씨가 낳은 완화군이 세자로 책봉될 뻔하였다. 대원군이 물러난 뒤 조정은 명성왕후의 체제로 바뀌었다. 영의정의 이의원, 자의정의 대원군의 형 이채응, 우의정의 박규수가 임명되고 조두순이 원훈의 예우를 받는가 하면 조영하, 김병국 등이 중용되었다. 특히 이의원, 이채웅, 박규수는 번갈아가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하였으며 소위 개국 삼재상이라 불렸다. 명성황후의 최측근으로는 민승호와 민규호가 손발처럼 움직였다. 그런데 이번 세자 책봉의 공로로 이 의원은 더욱 신뢰를 얻게 되었다. 대원군과 가까운 운변 인물이라면 중앙정계는 물론 운영궁의 사인과 지방 방배까지도 불이익을 당했다. 원래 이 의원은 이양복의 후손인데 탐관오리로 유명한 인물이다. 한양에서 80리 떨어진 양주 가오곡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 나들이 갈 때는 자기 땅만 밟고 다닐 정도로 부자였다. 세간에서는 그를 소론갑부라고 불렀다. 전에 대원군이 그를 중용하기 위하여 불렀으나
이 의원은 마침 지방수령이 복물과 함께 보내준 꽃 같은 동료를 끼고 해가 중천에 뜨도록 일어날 줄을 모르고 있었다. 밖에서 나인의 소리가 들렸다. 나리, 은행궁에 갈 시각이옵니다. 귀찮구나. 몸이 불편해서 못 간다고 일러라. 이 말을 들은 17살 동료가 이 의원의 품 안에서 대감, 태훈이 대감의 부르심을 이리 해도 되는 겁니까? 하자. 그까짓 게 뭘 그리 중요하단 말이냐. 나는 너만 있으면 전화가 다 내 것이다. 하며 낭창낭창한 어린 꽃봉오리를 지극히 잡아당겨 또 한 번의 진한 몸부림을 치고 엎어졌다. 그런 줄도 모르고 명성왕후는 대원군에게 빌붙지 않았다고 하여 그를 높이 샀으며 대원군이 실각하자 그를 영의정으로 발탁했던 것이다. 조선에서 연행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리용장은 이 의원을 바우띵의 저택으로 불렀다. 수고가 많소. 이번에는 몇 명이나 왔소? 네, 이번에 제가 데리고 온 연행사는 정사, 부사, 서장관의 3사를 위시하여 대통관, 안물관 등 관원이 30명이며 수행원까지 합히면 300여 명의 인원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적지 않은 인원이요. 한성에서 베이징까지는 어떤 길을 따라서 오며 시일은 얼마나 걸리는고? 네, 평양, 의주, 압록강, 봉황성, 유동, 심양, 산해관을 거쳐 북경까지 3,100리 길이며 도불 50일이 걸립니다. 북경에 재료할 수 있는 기간은 명대에는 최대 40일이었으나 청대에는 큰 은혜를 받아 60일까지 재료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가상한 일이요. 우리가 조선을 동방예의지국이라 부른 것은 결코 헛말이 아니오. 그런데 오늘 내가 공을 보자고 한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율談판에 대하여 청국 정부의 뜻을 전하려 하오. 하교하여 주십시오. 청국으로서는 조선의 개국을 환영하오. 조선은 어차피 대원군이 세국정책과 같은 체제는 시대에 맞지 않소. 일본에 의한 개국이 썩 반가운 건 아니지만 지금은 다른 뾰족한 방도가 없소. 리용장은 개국의 필요성을 피력한 문서가 담긴 봉투를 내밀며 조선왕에게 전하라 하였다. 그 친서의 내용은 분명히 개국함이 유리하다. 조선은 약체여서 일본에 대적할 힘이 없다. 게다가 임진왜란 때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청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국력이 이에 응할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이었다. 이 의원이 이 서한을 지참하고 돌아오자 강화도 담판은 수락 쪽으로 급선회하게 된다. 조선을 겁박하는 구로다. 1. 구로다의 주문은 자기가 제시한 조약안을 국왕의 허락까지 받아 열흘 안에 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박이었고 만약 열흘 안에 회답이 없을 때는 조선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은 조선 쪽에 책임이 있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강화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국 대표의談판이 일본의 무력 시위 아래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가자 전국의 국론은 척화로 들끓고 있었다. 더구나 정통 유가들과 명성 황후 세력에 의해 밀려난 대원군 일파들은 위정 척사론에 입각한 구국론을 앞세워 일본의 강압적 자세를 규탄하였다. 정부 내의 연일 회의의 분위기도 척화론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세 정세를 얼마간 이해하고 있던 관종, 추부사, 박교수와 당상역관 오경석 등이 무조건 척화만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점차 개국론이 대두하게 된다. 덩달아 대원군의 형 이채웅이나 민태호 등 대원군을 반대하는 명성 황후파는 별로 확고한 견해도 없으면서 개국적으로 기울어 연일의 중신회의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앞서 세자책봉 주청사로 중국에 갔던 이 의원이 돌아오면서 청국의 실권자 리용장이 보낸 개국함이 유리하다는 취지의 친서를 전하자 국왕과 기타의 의견도 개국론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구로다의 겁박이 있었던 다음 날인 2월 14일 경복궁 수정전에서는 시원 임대신의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영돈영 부사 김병학, 영중추부사 이의원, 판중추부사 홍순목과 박교수,
그리고 영의정 홍인군 이채웅, 우의정 김병국이 차례로 들어선다. 다음으로 정부 당상의 김보현, 이원명, 김익진, 김유연, 남정순, 서당보, 김병시, 조성하, 서승보, 주석여, 김기석, 주의북과 교리들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린다. 고종은 사뭇 급박한 어투로 중신들에게 말한다. 지금 시국이 급변하고 있어. 강화도에서 연일 일본국과 담판이 계속되고 있으니 지금은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급선무요. 영의정부터 의견을 개진해 주시오. 대원군의 형 이채웅이 조심스럽게 아랜다. 시인이 우선 걱정되는 것은 외선이 강화에 정박하며 수시로 상륙하여 백성의 주거지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경거망동한 무리들이 대를 타서 일본인을 응핍하고 중돌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경외에 엄칙하여 금집을 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아뢰옵니다. 그렇소. 그리되면 이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의의 사단이 일어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경외에 급짐의 명을 바라시오. 우의정은 어찌 생각하시오? 김병국은 약간 내용 있는 말을 한다. 시는 일본인의 정상이 과연 수호만을 위함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측 대관의 보고를 자세히 들은 연후에 재선의 방책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갑자기 김병학이 돌출 발언을 한다. 영등령 부사 김병학 아래옵니다. 외인들이 겉으로는 수호를 말하고 있으나 모든 정상으로 보건대 수호가 아니라 군, 사다를 일으킴에 있는 듯하니 우리의 대책이 시급하옵니다. 다음은 박 교수가 나선다. 판중 추부사 박 교수 아래옵니다. 일본이 수호를 칭하면서 병선을 몰고 왔으니 그 의도가 헤아리기 어려운 파측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수호사절이라 말하고 있으니 선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삼천리 봉강이 내수 외강의 방책을 다했던들 어찌 저 작은 섬나라가 감히 기전을 엿보고 협박을 자행할 수 있겠습니까? 분한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드디어 조성하가 발언을 한다. 신, 이조 판서 조성하려. 지금은 분한을 품고 부국강병을 꾀하지 못함을 후회한들 이미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소한 전국 정도의 개국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함경도 일대의 변경지방에서는 탐관 우리들이 침학으로 말미암아 아사자가 속출하며 터전을 잃고 러시아로 월경 탈출하는 자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이라 하옵니다. 외인이 바라는 것이 일단 개국과 동상이라 하오니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게만 한다면 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국익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옵니다. 조성하가 힘주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얼마 전에 경흥에서 왔다는 김인승, 다케오지 김인철 형제의 강한 눈빛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운양후 사건이 국익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파격적인 말을 했을 때 두 서생은 힘주어 대감의 판단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응수해 주었던 것이다. 그들이 사랑채에 식객으로 있을 때 더 대화를 나누지 못함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중 김인승의 가슴 속에는 하고자 하는 말이 가득 차 있어서 어느 뇌관을 건들면 폭파수처럼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천국에서 돌아온 이 의원이 발언을 한다. 영중추부사 이 의원 아래옵니다. 근본 신이 북양 대신 리웅장 총독과 대담한 바로는 천국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조선은 진작 개국에 눈을 떴어야 했으며 이제라도 개국함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입니다. 조선은 어차피 개국해야 할 것인 바 천국이 가장 염려하는 바는 러시아에 의한 개국이었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최고위직 의견인 이 자리에는 중전과 달리 싸움 아닌 평화 쪽을 택하고 있었다. 모처럼 그들의 의견을 서로 긍정적으로 들어주는 쪽이 지배적이었다. 그것은 천국의 의증이 결정적이었지만 이 같은 격돌 아닌 타결선에는 국내적으로는 정책이라기보다 대원군이 세국 정책에 반대하는 감정적인 면이 많이 작용하고 있었다. 오늘의 회의는 조약 체결 원칙과 접견 대신 신원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자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300년 동안 수신사가 왕래하고 화목하게 설간호시하였다. 비록
수년간 서계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감지하였으나 수호하자는 마당에 통상을 내고 속 좁게 거절할 필요는 없다. 통상조약 등의 절차를 난가상학하여 양국을 상호간에 편익해 하라. 난가상학, 충분히 토의하여 확정지음. 일본이 제시한 12간의 초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였으나 근대 국제법의 얘기를 모르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군주의 위호 등의 수정과 양국 사신의 주경을 반대하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 사소한 세부 사항인 물물교환권이나 아편, 천주교, 표민 등의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신원에게 알리는데 그쳤다. 2월 13일 집사청의 3차 회담 이후는 일단 서로 간의 간격을 두고 있었다. 조선 정부의 의견 정리가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구루다도 비록 전권 대신이라 하지만 본국 정부에 긴밀히 연락하여 사전 의견 조율을 할 필요가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양측의 막후 접촉이었다. 신원은 현서군에게 지시하여 통역관 우라세 유타카와 스키모토 니모부, 시마다 헤이유를 집으로 초청하여 대화를 나누어 그쪽의 의향을 알아보고 구로다와 이노우에의 그간 동태까지 잘 파악해두라 일렀다. 현서군은 이번에 참석한 무리야마 시게루와 함께 부산에서부터 제2선에서 가장 잦은 접촉을 한 실무자였다. 대일 강경파인 대원군이 실각하자 일본에서는 외무 6등 출사 무리야마를 부산에 파견하고 조선 정부에서는 안동준의 후임으로 신임 외학군도 현서군을 파견하여 교섭하게 한다. 그래서 이루어진 1874년 9월 3일의 현서군과 모리야마의 만남에서 국교 재개에 관한 회담을 하게 되고 이것이 메이지 유신 이래 조선과 일본 양국 관리 간에 이루어진 최초 공식 회담이 되었다. 모리야마는 일본으로 돌아가 이를 보고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12월 모리야마를 외무소승으로 승진시켜 이번은 외무권 대승 다시 부산에 파견한다. 그러나 여전히 용어 및 서식 등으로 난항에 부딪히자 모리야마와 히로치는 그동안의 결과를 보고하고 군함의 파견을 요청하게 되어 운요 사건이 벌어진다. 이번에도 히로치가 역시 전권 대신 파견을 알리기 위해 부산에 도착하여 현서군에게 특명 전권 대신이 강화도로 간다고 통보하였던 것이다. 이번 회담 직전에 대원군이 직접 현서군을 불렀다. 대원군이 현서군에게 전한 한 통의 서한의 내용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강화를 성사시키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서군으로부터 대원군의 의견을 전해 들은 신원은 대원군의 말이 벌써 시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파악하고 있었다. 현서군은 역관의 명문가 출신이다. 천량현 씨 집안은 광해군 때 현찬이 처음 역과에 합격한 것을 시작으로 숙종대 외학상통사 현덕군이 통신사행의 역관으로 중국에 파견된 이후 모두 14명의 당상 역관을 배출한 유명한 외어 역관 가문이었다. 사역원에는 외국어의 통번역관으로 하나쿤도, 중어, 몽고어 홍학쿤도, 일어, 외학쿤도, 만주어 여진아 쿤도가 있었는데 조선시대 역관 합격자 가운데 외어의 비중이 약 8분의 1 정도였다. 신원의 부탁으로 당상 역관 오경석은 현서군과 함께 외인 역관 우라세, 스키모토, 시마다를 집으로 초대하였다. 당상 역관은 원래 사행의 일을 총괄하고 주관하는 자리이다. 이처럼 지위가 막중하기 때문에 사행을 갈 때나 조선에서 사신을 맞이할 때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당상 역관에게는 형을 가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특히 오경석의 개화 사상은 정부에서도 주의하여 경청하는 처지였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린 잔치상 앞에 오경석의 어린 두 아들도 참석시켰다. 이 아이들은 제 첫째, 둘째 아들들입니다. 현서군이 수시로 들러 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 애들도 장차 역관이 될 것입니다. 인사드려라. 이분들은 우리로 말하면 일본국의 조선학 훈도들이시다.
두 아들은 일어나서 큰절을 올리고 자리에 가서 공손히 앉는다. 마침 부인이 술병을 들고 들어섰다. 부인, 인사드리세요. 일본국에서 오신 세 분 역관들이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조선에는 처음 오신 모양인데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조선에서는 일본처럼 부인이 남편 옆에 꿇어 앉아 있거나 남편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습관은 없습니다. 또 일본처럼 시집 가면 자기 성이 없어지고 남편 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시집 가서도 평생 자기 성을 가지고 삽니다. 일본인에 비해 너무나 당당한 한국 부인을 보고 놀란 듯하여 현석운이 묻지도 않은 해명을 해주었다. 현석운은 부산에서부터 경험한 일본인과의 접촉 문제며 이번 강화도에서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세 명의 손님들도 각각 자기들의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한다. 오경석이 우라세에게 말했다. 구로다 대신과 이노우의 부대신께서는 평안하십니까? 이 즈음은 무엇을 하며 소일하고 계십니까? 양 대신께서는 일본 병사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각별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상륙한 사람은 그것이 어떤 소식이건 의무적으로 양 대신께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네 측량의 보고를 받고 부산 외관과 본국과의 연락을 취하는 등 하루 종일 바쁩니다. 양 대신과 다네다 육군소장 3인 회의는 하루에도 수시로 열리고 있으며 주임 간 회의, 판임 간 회의 또는 주임 간, 판임 간 연석 회의를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은 주관하고 있습니다. 회의 성과 여부를 떠나서 구로다 대신이 열성과 의욕에 감복하였습니다. 조일 양국은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에도시대에 아주 오랫동안 화친을 지속했던 사이 아닙니까?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면 일본은 진심에서 거국적으로 환대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선친의 말씀을 통해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때 스기모토가 나선다. 그렇지요. 조선통신사는 규모가 500만은 되었습니다. 막부의 쇼군이 바뀔 때마다 조선통신사가 왔습니다. 에도시대 300년간 단 한 건의 전쟁 사례도 없었지요. 세계 역사상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300년간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은 일찍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에 현석운이 해박한 그의 지식을 토로한다. 저희 과학으로 내려오는 장서중, 김성일의 해사록이나 이경직의 부상록, 신유한의 회의록 같은 것은 저희들의 필독도서였습니다. 특히 회의록에 의하면 통신사 일행의 선도와 경호를 위하여 대마도에서 동원된 군사만 1,3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대마도에서 에도까지 직접 접대를 맡은 다이메 영조가 33명이나 되고 하루에 부역에 동원되는 백성만 3,000명에 달했다고 하니 놀랄 일이 아닙니까? 일본 문인들은 시의 창화를 하기 위해 조선통신사 주위에 장사들을 치고 몰려들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유병모 심하다도 한마디 한다. 일본과 조선이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다가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것은 대원군 집정 10년간에 불과합니다. 이제 메이지 유신 신정부가 들어섰으니 또다시 평화를 회복해야겠어요. 우리가 모두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경성의 어린 두 아들은 일찍 자리를 뜨고 양국의 역관들은 늦도록 이야기하고 얼큰하게 취하여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김인승과 유병무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잘못하여 조선인으로 탄로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우라세와 김인승, 유병무는 그날 있었던 일을 보트로 겐보암까지 가서 구로다에게 보고하고 여담까지 나누다가 함께 부수영 숙소로 돌아와 투숙하였다.